당신의 밤에 쉼표가 되는 시간. 저는 남자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는 완전한 겨울이 왔는데요.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죠. 공사장도 있고, 대표적으로 배달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기저기서 내부가 아닌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추위를 막기 위해서는 옷을 두꺼운 것을 입는 것보다는 얇은 옷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얇다고 해서 완전 얇은 거 말고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두께가 있지만, 이런 패딩이나 이렇게 엄청 완전 두꺼운 그런 것보다는 조금 얇은 그런 옷들을 여러 개 껴입는 게 바람을 막고 온도를, 자기 체온을 지키는데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다들 옷 여러 개 이제 잘 껴입어서 올해 겨울 건강하게 또 무사하게 잘 넘기길 바랍니다. 가끔씩 이제 연말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친구들이나 동생 이렇게 주변 지인들이 가끔씩 자신의 고민이나 뭔가 좀 혼자 있는 게 뭔가 좀 센치할 때, 그럴 때 이제 뭐 하냐고 하면서 연락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럼 그 사람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뭐랄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제 저의 생각, 네가 가지고 있는 고민에 대한 나의 생각, 이런 거를 이야기하게 되잖아요.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고 저런 건 저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렇게 말을 하면은 뭔가 상대방이 받아들일 때도 있고 또 반박을 할 때도 있어요. 그 반박을 받아들일 때는 내가 말 잘했나 보다 뭐라고 생각할 때도 있지만, 보통 반박을 할 때는 그럴 거면은 나한테 왜 이런 말을 하나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그 사람이 저한테 이야기를 할 때는 무엇인가 해결을 원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뭔가 공감을 얻기 위해서 말하는 걸 텐데, 저는 되도 않는 그런 해결책들을 이야기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상대방이 무엇을 원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이 공감이라는 게 참 생각처럼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물론 이제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듣고 이렇게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이러면 되는데, 제가 이제 좀 성격이 세서 그런가? 하여튼간 뭔가 제 생각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좀 쉽지 않다?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뭔가 공감을 한다 뭐 이런 것보다는 그냥 잘 들어야 되겠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는 연습부터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듣고 공감도 잘 해서 누군가한테, 여러분 주변 사람들한테 따뜻한 위로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라봅니다. 네. 오늘은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19번째 시간인데요. 당신의 밤에 쉼표 같은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도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밌게 들어주세요. (12월 12일) 친애하는 빌헬름. 옛날에 불행한 사람을 가리켜 악령에 시달린다고들 말했는데 내가 지금 그런 불행한 사람들이 틀림없이 처해 있을 법한 바로 그 상황에 처해 있다. 때때로 나를 사로잡는 것이 있다. 그것은 불안도 아니고 욕망도 아니다. 내 가슴을 갈갈이 찢어버릴 것 같고 목구멍을 조이는 알지 못하는 내적 광란이다. 아, 괴롭다. 그러면 나는 사람이 살아가기에 맞지 않는 이 계절의 끔찍한 밤 풍경 속을 이리저리 돌아다닌다. 어제 저녁에도 밖으로 나가지 않을 수 없었다. 갑자기 날씨가 풀려 눈이 녹아 강물이 범람하고 시냇물도 불어 바라임에서 흘러온 물로 내가 좋아하는 계곡에 홍수가 났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밤 11시가 넘어서 밖으로 뛰쳐나갔다. 바위에서 떨어진 물이 홍수를 이루어 달빛 속에 소용돌이치는 모습은 무시무시한 광경이었다. 밭이고 목초지고 산 울타리고 모든 것이 물에 잠겼다. 바람이 윙윙 불어대는 가운데 그 널따란 계곡도 위아래 할 것 없이 요동치는 바다가 되었다. 달이 다시 먹구름 위로 떠오르자 내 앞에 펼쳐진 홍수가 무서우리만치 장엄하게 달빛을 반사하면서 넘실거리며 콸콸 흘러가는 소리가 요란했다. 그때 내 몸에 전율이 일어났고 다시 어떤 그리움이 솟구쳤다. 아, 나는 양팔을 한껏 벌리고 벼랑 끝에 서서 저 아래쪽으로 숨을 내쉬었다. 저 아래쪽으로. 그러자 내 고통과 고뇌를 저 아래로 쏟아내리고 저 물결처럼 콸콸 흘려보내는 듯한 희열에 잠겼다. 아, 그러나 땅바닥에서 발을 들어 뛰어내리지는 못했다. 내 고통을 끝내지는 못했다. 내 운명의 시계가 아직 다 돌아가지 않았던 것이다. 나는 그걸 느꼈다. 빌헬름, 저 폭풍의 힘을 빌려 구름을 흡트리고 저 물결을 움켜잡을 수 있다면 나는 인간으로서 내 존재를 기꺼이 내놓으리라. 아,
혹시 감옥에 갇힌 것 같은 신세인 내게도 언젠가 이런 희열이 주어지지 않을까? 무더운 어느 날 로테와 함께 산책하다가 버드나무 밑에서 쉬었던 자그만 광장을 애수에 젖어 내려다보니 그것도 물에 잠겼고 버드나무도 거의 알아볼 수 없었다. 빌헬름, 로테의 목초지와 수렵관 인근도 물에 잠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떠올랐다. 우리가 즐겨 찾던 정자도 거센 물결에 박살났으리라는 생각도 들었다. 감옥에 갇힌 자에게 가축대와 목초지나 명예로운 관직의 꿈이 찾아오듯 지난날의 햇살이 내게 비쳐들었다. 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다. 내 자신을 꾸짖지 않으련다. 죽을 용기가 있으니까 나는 차라리. 그러나 나는 지금 여기에 이렇게 앉아 있다. 아무런 낙도 없이 꺼져가는 목숨을 한순간이나마 더 이어가고 좀 더 편하게 지내기 위해 울타리에서 땔감을 모으고 남의 집 문전에서 먹을 것을 구걸하는 노파처럼. 12월 14일. 친구야, 도대체 어찌 된 일이냐? 나 자신이 무섭구나. 로테에 대한 내 사랑은 가장 성스럽고 순수하며 남매 간의 우애 같은 것이 아닌가? 내가 단 한 번만이라도 벌받을 만한 욕망을 가슴속에 품어본 적이 있었던가? 없었다고 맹세하지는 않겠다. 그런데 이제 그런 꿈을 꾸었다. 아, 이렇게 모순된 감정은 어떤 알 수 없는 힘의 작용 때문이라던 옛 사람들의 직감은 얼마나 옳았던가. 지난 밤에 그걸 말하자니 온몸이 떨린다. 나는 그녀를 두 팔로 가슴에 꼭 끌어안고 사랑을 속삭이는 그녀의 입에 끝없이 키스 세례를 퍼부었다. 내 눈이 사랑에 취한 그녀의 눈동자에 떠돌았다. 하느님, 제가 꿈에서 깨어난 지금도 그때의 행복감을 느끼고 뜨거운 기쁨을 간절한 마음으로 되살리려고 한다면 벌을 받아야 할까요? 로테, 이제 나는 끝장이다. 내 감각들이 혼란스럽게 뒤엉켜 있고 벌써 일주일째 제대로 생각할 힘도 없으며 눈에는 눈물이 가득하다. 어디에서도 편하지 않으면서 또 어디에서나 편하기도 하다. 바라는 것도 없고 요구하는 것도 없다. 차라리 떠나는 게 나 자신에게도 나을 듯 싶다. 이 무렵 이런 상황에서 세상을 떠나려는 결심은 베르테르의 마음속에서 점점 더 힘을 얻었다. 이것은 로테에게 돌아오고 난 뒤부터 항상 그의 마지막 바람이자 희망이었다. 그러나 그는 너무 성급하게 저질러서는 안 된다고 속으로 다짐했다. 확신을 완전히 굳혔을 때 되도록 침착하고 단호하게 결심한 다음에 결행하고 싶었다. 그가 회의하고
자기 자신과 갈등을 일으켰다는 사실은 한 쪽지에서 드러난다. 이 쪽지는 아마도 빌헬름에게 쓴 편지의 첫 부분인 것 같은데 날짜는 적혀 있지 않고 그가 남긴 서류 사이에서 발견되었다. 그녀가 내 앞에 있다는 것과 그녀의 운명, 그리고 내 운명에 대한 그녀의 동정 어린 관심은 새까맣게 타버린 내 뇌수에서 마지막 눈물을 짜낸다. 장막을 걷어 올리고 그 뒤로 들어간다. 그곳으로 모든 게 끝난다. 그런데 어째서 이렇게 겁을 먹고 주저하는 것이냐? 장막 뒤의 세상이 어떤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는 돌아올 수 없어서. 확실한 것을 알 수 없는 곳은 혼란과 암흑일 것이라고 예감하는 건 우리 인간 정신의 본성이지. 그는 갈수록 이런 우울한 생각에 가까워지고 친숙해져서 마침내 그의 결심은 돌이킬 수 없이 확고해졌다. 그가 친구에게 쓴 다음에 조금 애매모호한 편지가 이에 대한 증언이 될 것이다. 12월 20일 떠나는 게 나을 듯 싶다는 내 말을 그렇게 받아들여준 내 우정에 고마움을 표한다. 그래, 떠나는 게 내 자신에게도 나을 것 같다는 내 말이 옳다. 그러나 어머니와 너에게 돌아오라는 내 제안은 썩 마음에 들지 않는다. 적어도 길을 돌아 다른 곳에 들렸다 가고 싶다. 특히나 강추위가 계속되면 길바닥도 질척거리지 않을 테니까. 내가 나를 데리러 이리 오겠다는 말 역시 고맙다. 다만 2주만 미루고 내가 더 자세한 내용을 적어 보낼 편지를 기다려주기 바란다. 열매란 다 익기 전에는 따선 안 된다. 그러니 2주일 이전이냐 이후냐는 큰 차이가 난다. 우리 어머니에게 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동안 많은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말씀도 전해 주었으면 한다. 마땅히 기쁘게 해드려야 할 분들을 슬프게 하는 것이 지금껏 내 운명이었나 보다. 소중한 친구, 잘 지내라. 내게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길 빈다. 잘 지내. 이 시기에 로테의 마음이 어떠했고 남편과 불행한 친구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는 감히 말로 표현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녀의 성품을 잘 아는 터라 대충 짐작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마음씨가 고운 여자라면 그녀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보고 그녀와 공감할 수도 있으리라. 그녀가 베르테르를 멀리하기 위해 무슨 일이든지 다 하겠다고 단단히 결심했던 것만은 분명하다. 그런데도 그녀가 망설였다면 그것은 친구를 진심으로 아끼는 우정 때문이었다. 베르테르를 멀리하면 그가 얼마나 큰 대가를 치러야 할지, 그보다는 그 일 자체가 그에게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는 그즈음 확고한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몰렸다. 이 삼각관계를 두고 그녀가 침묵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녀의 남편도 완전히 입을 닫았다. 그럴수록 그녀는 자기 생각이 남편이나 다르지 않다는 점을 행동으로 입증해 보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조금 전에 마지막으로 끼워 넣은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를 베르테르가 쓴 날은 크리스마스 바로 암 일요일이었다. 그날 저녁 그는 로테의 집에 갔는데 그녀가 혼자 있었다. 로테는 어린 동생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주려고 마련한 몇 가지 장난감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는 아이들이 참 좋아하겠다고 말했고, 어렸을 때 예기치 않게 문이 열리고 밀랍초와 사탕과 사과로 장식된 크리스마스 트리가 나타나면 천국에 온 듯 황홀경에 빠졌다는 얘기를 했다. 그녀는 당혹감을 다정한 미소로 감추고 말했다. 당신도 절도 있게 처신한다면 선물을 받게 될 거예요. 끝 모양의 가는 초 하나랑 다른 것을요. 그가 큰 소리로 물었다. 절도 있게 처신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죠? 어떻게 할까요, 로테? 그녀가 대꾸했다. 목요일 저녁이 크리스마스 이브예요. 그때 아이들이 오고 아버지도 오셔서 각자 선물을 받지요. 당신도 그날 오세요. 하지만 그 전에는 안 됩니다. 베르테르는 놀라서 멈칫했다. 그녀가 말을 이어갔다. 제발 부탁이에요. 일단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제 마음의 평화를 위해 부탁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는 안 됩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될 수는 없어요. 그러자 그는 그녀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방 안을 서성이며 이런 상태를 계속 끌고 갈 수 없다 하고 입속말로 응얼거렸다. 자신의 이 말이 그를 끔찍한 상태로 몰아넣었음을 느낀 로테는 온갖 질문으로 그의 생각을 딴 데로 돌리려고 애썼으나 허사였다. 이윽고 그가 외쳤다. 알겠습니다, 로테. 당신을 두 번 다시 보지 않겠어요. 왜 그런 말을 하세요? 그녀가 되물었다. 베르테르, 당신은 우리를 다시 볼 수 있고 또 보아야 해요. 다만 좀 자제해 달라는 겁니다. 당신은 무엇이건 일단 손댄 것에는 막무가내로 매달리는데, 어째서 그런 강렬함, 그런 억제할 수 없는 격정을 천성으로 가지고 태어나셨나요? 그녀는 그의 손을 잡으며 말을 계속했다. 제발 부탁이니 좀 자제하세요. 당신의 재주와 학식과 재능이 당신에게 얼마나 다양한 즐거움을 가져다 주겠어요. 대장부다운 모습을 보여주세요. 당신의 처지를 안타까워하는 일 말고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이 여자에게서 그 슬픈 애착을 다른 데로 돌리세요. 그는 이를 앙다물며 침울하게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의 손을 계속 잡고 있었다.
그녀가 다시 말했다. 잠시만이라도 마음을 가라앉혀 보세요. 베르테르, 당신이 자신을 속이고 일부러 파멸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못 느끼시는군요. 도대체 왜 저를? 베르테르, 어째서 하필 다른 사람의 아내인 저냐고요? 다른 사람의 아내라서 그런가요? 저는 두려워요. 저를 차지하고 싶다는 소망을 그토록 매력적으로 만들어주는 이유가 단지 그럴 수 없다는 불가능성 때문이 아닌지 걱정되네요. 그는 멍하고 언짢은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그녀가 잡고 있는 손을 빼냈다. 그리고 현명하시네요 하고 외쳤다. 참으로 현명하시군요. 혹시 그 말 알베르트가 한 것 아닙니까? 외교적입니다. 참으로 외교적이군요. 그녀가 맞받아쳤다. 그런 말쯤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가슴속에 품고 있는 소망을 채워줘야 아가씨가 대체 이 넓은 세상에 하나도 없다는 건가요? 마음을 다잡고 한번 찾아보세요. 장담하건대 반드시 찾아내실 겁니다. 그동안 당신은 자신을 제한 속에 가두셨는데 그 때문에 저는 벌써 오래전부터 걱정해왔어요. 당신과 우리를 위해서요. 마음을 다잡아 보세요. 여행이라도 하면 기분이 좋아질 겁니다. 반드시 좋아질 거예요. 찾아보세요. 그리고 당신이 사랑할 만한 대상을 발견하세요. 그런 다음 돌아와서 우리 다 함께 진정한 우정을, 행복을 누려봐요. 그가 냉소를 터뜨리며 말했다. 그 말은 인쇄를 해서 모든 가정교사에게 읽어보라고 돌리면 좋겠네요. 친애하는 로테, 저는 조금만 더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그럼 다 해결될 겁니다. 다만 한 가지. 베르테르, 크리스마스 이브 전에는 찾아오지 마세요. 그가 막 대답하려고 할 때 알베르트가 방에 들어왔다. 두 사람은 냉랭하게 저녁 인사를 나누었으나 어색해져서 방안을 이리저리 거닐었다. 베르테르가 별로 의미 없는 화제를 꺼냈으나 대화는 금세 끊겼다. 알베르트도 같은 짓을 반복했다. 그런 다음 그는 아내에게 부탁한 일에 대해 물었고 아직 처리하지 않았다는 대답을 듣자 아내에게 몇 마디 했다. 그 말이 베르테르에게는 차갑게, 아니 심지어 무뚝뚝하게까지 들렸다. 그는 돌아가고 싶었으나 차마 그러지 못하고 머뭇거리다가 8시가 되었다. 그의 불만과 불쾌감은 점점 더 커졌다. 마침 식사가 준비되자 그는 모자와 지팡이를 집어들었다. 알베르트가 더 있으라고 권했으나 그는 그것을 그저 거칠의 인사로 여겨 차갑게 답례말을 하고 자리를 떴다. 집에 돌아온 그는 어린 하인이 발길을 비춰주려고 들고 있던 등불을 받아들었다. 그리고 혼자 자기 방에 들어가 엉엉 울고는 잔뜩 화가 난 채로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격하게 방 안을 돌아다니다가 마침내 옷을 입은 채 침대 위로 몸을 던졌다.
11시경에 하인이 장화를 벗겨드릴까 물어보려고 들어왔을 때도 그는 여전히 그렇게 누워 있었다. 그는 하인에게 장화를 벗기도록 허락하고 이튿날 아침에는 자신이 부를 때까지 방에 들어오지 말라고 지시했다. 다음의 편지는 월요일인 12월 21일 새벽에 그가 로테에게 쓴 것이다. 이 편지는 봉인된 상태로 그가 죽은 뒤 그의 책상 위에서 발견되어 그녀에게 전달되었다. 그가 이 편지를 쓰게 된 여러 정황을 알려줄 수 있게 순서에 맞게 여러 개로 나누어 여기에 인용하려고 한다. 결심했습니다, 로테. 저는 죽으려고 합니다. 제가 그대를 마지막으로 보게 될 날 아침에 감정을 낭만적으로 과장하지 않고 차분하게 그 사실을 씁니다. 내 가장 소중한 여인이여, 그대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차가운 무덤이 불안하고 불행한 이 사람의 뻣뻣하게 굳은 주검을 덮고 있을 겁니다. 이자는 생의 마지막 순간에 있어 그대와 말을 주고받는 것보다 더 큰 달콤함은 모릅니다. 저는 끔찍한 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고마운 밤이기도 했습니다. 죽으려는 제 결심을 확실하게 굳혀준 밤이었으니까요. 어제 저는 모든 감각이 무섭게 분노한 상태로 그대 곁에서 뛰쳐나오고 말았습니다. 그 모든 일이 가슴에 밀려들어 짓눌렀고 아무 희망도 기쁨도 없이 그대 옆에 있는 제 꼴이 차갑게 의식을 사로잡았습니다. 제 방에 들어오자마자 정신없이 털썩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오 하느님, 이 쓰라린 눈물을 마지막 청량제로 주시는군요. 오만 가지 계획과 전망이 제 영혼 속에서 난무했지만 마지막에 남은 건 굳건하고 온전하게 남은 건 최후이자 유일한 생각이었습니다. 죽으려 한다는 결심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아침에 깨어나 마음이 평온한데도 그 결심은 마음속에 완전히 굳건하고 강렬하게 남아 있습니다. 나는 죽으려 한다. 그것은 절망이 아니라 제가 끝까지 견뎌냈고 이제 그대를 위해 이 몸을 희생한다는 확신입니다. 그래요. 로테, 어째서 이 사실을 숨겨야겠습니까? 우리 세 사람 가운데 하나는 없어져야 합니다. 제가 그 한 사람이 되겠다는 겁니다. 내 가장 소중한 여인이여, 갈갈이 찢어진 이 가슴 속에서 자주 미친 듯 날뛰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대 남편을 죽이자. 그대도 그리고 나도. 어쨌거나 이제 끝났습니다. 화창한 여름날 저녁 때 그대가 산에 오르시거든 그토록 자주 그 계곡을 오르곤 했던 저를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교회 묘지 넘어 제 무덤 쪽으로 시선을 돌려 석양빛 속에 키 큰 수풀이 바람에 나부끼는 광경을 바라봐 주세요. 이 편지를 시작할 때 저는 마음이 평온했는데 지금은
어린아이처럼 울고 있습니다. 이 모든 광경이 제 주위에서 아주 생생하게 보이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런 선택을 하게 되는 베르테르네요. 참 감성적인 사람이면서도 따뜻함? 착한 사람인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느끼냐면 그 전에 이제 글쎄요, 이 시대가 어땠을지는 모르고 또 본인의 그런 지금 편지에서도 나오듯이 그런 감정들이 굉장히 격정적인데 결국은 자기를 희생하겠다라는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헌신적일 수도 있겠네요. 그런 모습들이. 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겠죠. 안타깝지만.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럼 당신의 밤에 쉼표 같은 시간이었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밤 쉼표 하나. 저는 남자 사람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